국회 독재가 이런 망국적 위기 상황의 주범이라는 차원에서 질서 유지와 그 상징성 측면에서 국회에 돈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24시경에 대통령께서 전화 주셔갖고 그 국회의원들 출입하는 것은 차단하지 말고 막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불과 20-30분 후에 반대되는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타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부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5차 변론 기일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특히 오늘은 비상계엄 당시에 중요 임무에 종사했던 전직 군 장성들이 출석해 있는데요. 자, 먼저 오늘 헌법재판소 변론이 열리기 전에 국회 측 변호인단이 기자들 앞에서 한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청구인 국회 측 신청 증인 3명의 증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최근 피청구인과 그 일부 동조자들이 이 탄핵 심판의 본질 그리고 탄핵 심판의 핵심에서 벗어난 억지 주장을 쏟아내고 일부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오도하는 주장을 남발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피청구인의 시대착오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기 위해서 일부 지지 세력을 부추겨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행동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네, 자, 관련 내용 SBS 사회부의 신용식 기자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신용식 기자, 오늘 국회 측 변호인단 일부에서 돈 없는 헌재 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들어가면서 아무 얘기 안 했나요? 네, 변론이 시작되기 1시간 전쯤, 그러니까 오후 1시죠. 그때 네. 이제 윤곽근, 배보윤, 송진호 변호인 등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동시에 입정하긴 했는데요. 네. 오늘 변론 기일이 끝나고 이야기하겠다는 입장만 짧게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 헌법재판소 5차 변론 기일에 비상계엄 당시 중요 임무를 맡았던 군사령관 2명과 국정원 1차장이 같이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는 정반대 주장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세 사람의 주장 그리고 누군지부터 정리를 하고 갈까요? 네, 이제 일단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나온 증인은 총 3명이고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이고 이들 모두 그 수사기관이나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나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해왔던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오늘 윤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에서도 이러한 진술을 두고 첨예한 공방이 오갈 걸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자, 손정혜 변호사님, 일단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이 신문이 진행되고 있는 모양인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지금 대답을 안 하는 모양이에요? 본인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구체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진술이 제한된다라는 일관된 표현을 통해서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을 할 수 없는 입장임을 밝히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이 됩니다. 일단은 본인도 형사사건으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상황만큼 질문 중에는 본인에게 어떤 유죄의 심증을 가할 수 있는 질문이 있다라고 한다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진술의 취지에 대해서 제한된다는 답변을 통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헌법재판소에서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해서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네. 혹여라도 일부 진술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가 있을 수 있는 파장,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형사재판에 불리할 수 있다는 점과 또다시 이 헌법재판소의 지금 변론의 과정은 대국민들에게 사실은 녹화돼서 중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심리적인 어떤 압박감 또는 군 인사로서의 어떤 정치적인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게 된다라는 부담감이 여러 가지 작용하지 않았을까 예상해 보는 바입니다. 네, 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는 그러나 이전의 조사 그리고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구속 수감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 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핵심 사항이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이런 거를 증언해온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가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회 진입을 통제했는가,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 체포 지시가 있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회라는 헌법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군 장성과 이 군 병력을 동원해서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4명이 한 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한다던가 총을 쏴서 문을 부숴서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했다라고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검찰 조사와 이 증인 선서 절차는 굉장히 다르죠. 증인으로 쓴다는 것은요. 거짓말을 한다고 한다면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고 선서한 이후에 이제 증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법적으로 더 위험성이 있다. 검찰 조사는 조금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검찰 조사는 지금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또 대중에게는 공개되기 어려운 증거 서류입니다. 그런 만큼 검찰 조사에서는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자신의 어떤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진술을 이야기했지만 지금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는 구체적인 증언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경우 이렇게 검찰의 어떤 조사를 받고 그 조서가 증거로 제출된 사람에게는 이 검찰 조서대로 진실되게 이야기하고 그 당시에 읽고 확인해서 본인이 서명 날인한 것이 맞지요? 라고 보통은 이제 진정 성립에 대한 절차를 거칩니다. 그럼 내가 말한 대로 적혀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조서의 질문과 답을 그대로 현출해서 증언 과정에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재에서는 그 진술 내용을 증거로 쓸 수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진술이 제한됩니다라고 태도를 밝히지만 네. 결국은 검찰의 조사 내용의 신빙성을 가지고 헌재에서는 이 사람이 직접 듣고 목격한 사실에 대한 증거 판단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자 신용식 기자, 일단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속 기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어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증언 순서 아니겠습니까? 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처지하고 똑같기 때문에 비슷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전에 해온 진술들인데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도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는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해왔죠. 네, 맞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선 그 윤 대통령과 사전에 내란을 기획하고 체포 대상자 명단의 전달 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좀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앞서 여 전 사령관은 수차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회동해서 내란을 기획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네. 앞서 여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체포 명단에 오른 인물들이 윤 대통령이 평소 사석에서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던 사람들이라고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기도 하고 그만큼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는 만큼 해당 언급이 있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지난 23일 헌법재판소 4차 변론기일에 출석했을 때는 이들의 말과 전혀 상반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회가 개회 중이고 국회라는 이 시스템을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이걸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일부 못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 어디가 통제가 한다 하니까 먼저 들어가려고 담을 넘어가신 분은 계실지 모르지만 190명이나 빠른 시일 내에 시간 내에 들어와서 이 계엄 해제 논의를 해가지고 계엄 선포 계엄 효력 발생 시간이 11시인데 1시에 벌써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것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 보더라도 이거를 통제하고 막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자 오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의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달 국회에서의 발언입니다. 전화 내용이 뭐였습니까? 전화를 받으니까 네. 비상계엄 발표하는 걸 확인했냐고 묻었고 네. 그다음에 조금 좀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목적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까지 잘 몰랐고 말씀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이번에는 일단 방첩사를 적극 지원해라. 아마 박접사에 자금이면 자금, 인원이면 인원 무조건 지원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손정혜 변호사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는 앞에 2명의 장군들하고는 좀 처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형사 기소되지도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가장 활발한 증언을 펼칠 걸로 예상이 되죠. 네, 그동안의 진술의 태도를 보면 상당히 적극적인 태도로서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본인이 통화를 했던 시각이라든가 그 당시 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진술 거부권이나 진술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보다는 종전의 진술에 대해서 일관되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증인뿐만 아니라 홍 전 차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형사재판이든 이렇게 탄핵심판이든 구체적인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들었다라고 직접 목격한 사람의 증인의 신빙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만큼 그 당시에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만큼 앞서서 이제 진술이 제한돼서 진술하기 어렵다던가 이런 진술과는 조금 더 다른 태도로 적극적인 태도로 증언대에 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신용식 기자, 어쨌든 지금 전 수방사령관이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그럼 증인들한테 질문은 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질문들을 주로 하고 있나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진우 그 전 수방사령관에 대해서 그 증인 신문, 그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이 방금 끝나고 네.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 신문을 시작했는데 네. 주요 대답들을 좀 거부하긴 했지만 그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증인 신문 과정에서 몇 가지 대답한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계엄 해제 뒤에 윤 대통령이 전화 와서 2번, 3번 계엄 선포하면 되니까 그런 통화 기억이 있지라는 그 증인 신문에서 자신은 컨테이너 4분의 1 크기 안의 차 안에서 휴대폰 3개를 가지고 지휘를 했고 창문 2개를 통해서 상황을 인지했기 때문에 뭐 전화도 되게 힘없이 오고 가고 그만큼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자기한테 다 얘기하라고 한다면 그 기억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위험하고 오히려 위증 가능성이 많아서 좀 대답이 어렵다라는 답변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했냐라는 질문은 네. 기존에 뭐 대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다가 침묵으로 몇 번 질문을 넘어간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여기서 침묵이라는 건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뭐로 받아들일까요? 인정일까요? 거절일까요? 판단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진술을 거부하고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서 답변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태도는 오히려 이제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김용현 전 장관이 나와서 반대 신문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불리한 진술이나 날카로운 어떤 질문에 있어서 거부하는 태도나 소극적으로 임하는 태도는 오히려 신빙성을 낮추는 해석으로 이제 표현될 수 있거든요. 본인이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합리적인 설명과 논리적인 어떤 사실관계를 구현하는 것과 네. 이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서 침묵을 하는 것은 이 자체의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해서 좀 본인에게는 불리할 가능성이 있고 또 이 사실관계가 윤 대통령 측에서는 또 불리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신용식 기자, 지난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기 일과는 달리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들을 직접 신문할 수는 없도록 헌재 재판부가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네, 아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재판부는 네. 그 대리인들을 통해서만 그 신문을 가능하게 했고 그 신문 절차가 끝난 뒤에 그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손정혜 변호사님,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들한테 질문을 하고 대답을 받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태도를 보면 적극적으로 어떤 질문을 하기보다는 눈을 감고 사실은 조금 더 청취하는 입장을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 측, 피청구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고 소위 말하는 우호적인 증인일 뿐만 아니라 내 질문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와 같은 법률적인 논지로 대답할 것이 기대되는 증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유도한 측면이 있었다면 지금 나온 3명의 증인들이 알고 있는 구체적인 사실은 대통령 측에 불리한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직접 질문했다가 법정에서 즉시 증인들에게 반박을 당하거나 탄핵을 당한다고 한다면 기존의 피청구인 측의 진술이 흔들리거나 신빙성을 같이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진술이 제한된다는 것은 대통령이 물어봤을 때도 진술을 하기 어려운 처지, 즉 구체적인 질문을 했을 때 혹여라도 내가 진실을 말했을 때는 내가 유죄의 심증으로 갈 수도 있는 불이익함이 있을 것이고 반대대로 피청구인의 진술을 유도하는 대로 유도신문에 응했을 경우에는 또 위증의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점을 감안해서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신문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헌법재판소가 시차를 두고 관련 녹취와 화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볼 수 없는 점이 안타깝긴 합니다만, 자 오늘 저녁 때쯤이면 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신용식 기자, 일단 오늘이 5차 변론 기일이고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변론 기일은 그 오늘 말고도 세 차례나 더 남아 있죠? 네, 맞습니다. 총 이제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변론 기일은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8차례인데 이 중 절반이 끝났고 오늘이 벌써 5번째입니다. 이게 마지막 변론 기일이 2월 13일이면 종료되는데 총 3번의 변론 기일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틀 뒤인 6차 변론 기일에서는 곽정근 전 특전사령관과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고요. 2월 11일 7차 변론 기일에는 이상민 전 행안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을 하고 네. 마지막 8차 변론 기일에는 조태용 국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네, 저 손정혜 변호사 보기는 어때요? 8차 변론 기일까지 일단 헌재가 지정을 해놨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여기서 이제 신문을 끝내고 곧바로 선고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추가로 변론 기일을 지정해서 공판 시간이 좀 더 길어질까요? 상황에 따라서는 9차, 10차도 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쟁점이나 정리되지 못한 논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변론 기일을 열어서 쟁점에 대한 주장과 양측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절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증인 그 절차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쟁점과 사실관계와 증거조사와 관련해서 미진한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헌재에서도 꼼꼼하게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일이 추가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고, 다만 2월 말까지는 지금 속도로 보면 헌재에서 이제 결심 공판, 그러니까 그 재판이 끝나겠다라고 지금 읽히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순서들이 있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는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